그 아침에 이제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 왔는데, 자,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전세 계약하기로 한 날 전세 놓는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날 못 나오시는 거야. 근데 이제 생명 위태로운 모양이야. 그 딸이 2명 있고 아들이 1명 있고, 딸이 2명 있고 아들이라고 그랬네.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쪽이 있는데, 이제 벌써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 이미 체결된 건데, 계약서 작성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못 온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누구가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어머님이. 그거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런 케이스를, 비슷한 케이스를 몇 번 봤는데 드문 케이스 굉장히. 그럼 이걸 계약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깨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그 생각해서 그냥 깨버려 아예. 그럼 받은 계약금의 일부 있죠? 그거 돌려주고 없던 걸로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수입이 안 생기지. 이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제일 깔끔해.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을 꾸역꾸역 하는 방법이 있어. 그때는 어머니 못 하잖아. 쓰러지셔서. 딸이 어머님의 도장과 신분증 와서 딸이 할 수도 있어. 그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양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대신에 뭐가 포인트냐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넣었다가 돌려받는 게 문제지. 왜냐면 당사자가 어머님인데 딸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을 때 이제 나중에 가면 법적 문제가 복잡해져. 상속이 일어나면서. 안 돌아가시고 계속 누워있어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딸들한테 보증사라고 그래야 돼. 뭐 해야 돼?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상속받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요? 보증사라고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 세입자 들어가는 사람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그분이 식물인간이야. 그렇게 되면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애매해진다고요. 그때에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을 누가 책임진다고 하는 게 좋아?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속받는 사람이 외아들이다 이렇게 한 명일 때가 좋고, 그때가 깔끔하고, 2명이다 남편까지 있으면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연대 책임진다고 특약 문구를 집어넣어야 돼. 이것도 임차인이 양해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임차인이 못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깨는 게 제일 좋고, 돈이 또 아쉬우면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책임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전화 받은 내용에서 근데 조금 드문 케이스에서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은 엄청나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거고, 가만히 보시면 아까 명의시탁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지금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민법 시간에도 배우시고 민법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통이에요. 공통. 그걸 지금 주는 게 실무 파트에서 배우는데, 다음 주에 배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공통이에요. 공통. 민법하고 공통. 그래서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자, 한번 이제 그 틀에 해당하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게 80년대 만들었을 거예요. 1980년도. 84년도인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래됐죠. 이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면 이 법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
어떨 것 같아요? 법인은 굵은 글씨로 해버렸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입자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 중에서도 LH공사, 서울 같은 경우 SH공사 있죠. 요런 데가 보호가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이 한 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요 SH공사 물건이에요. SH공사가 뭐예요? 서울에 있는 LH공사는 토지주택공사죠.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SH공사가. 지금 여러분 처음 본 눈치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SH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봐봐요. 이게 SH공사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SH공사가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세를 놓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세를 얻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건물 주인이에요. 그러면 SH공사가 지금 우리한테 요 사람 세를 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조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뭐 소년 가장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 좀 저소득층. 이 사람들 요 집에 세를 얻어주는데 구조상 요 사람이 자격 심사를 받아서 여기서 자격이 있다는 게 심사가 통과가 되면 요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요 집을 얻어요. 이 집을 이 사람이 얻어갖고 여기다 얘기하면 여기가 돈을 꾸어주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가 돼요? 아니지. 임차인이 누가 돼요? SH공사가 되는 거야.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인데 실제 누가 살아요? A가 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이 뭐 2천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뭐 한 2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3천이다 그러면 3천만 원도 잘 없을 건데 보증금 3천이다 그러면 여기가 보증금을 갖다가 여기 얼마를 주냐면 한 2,800을 줘. 이 사람 얼마 주고? 3천이니까 2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여기는 얼마 주고? 2,800.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받아? 임대인 쪽은 3천을 받아. 근데 2,800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여기 A라는 사람이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SH공사에다가 어떻게 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 다달이. 얼마 안 되겠죠. 이제 싼 이자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200만 원에다가 이자 내는 거 몇만 원 쳐가지고 이런 집에 사는 거예요. 세입자로. 그래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좋은 제도예요. 똑같은 역할을 LH공사가 또 해요. 여기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요 SH공사를 임차인인데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준다 이런 얘기지. 보호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요거.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 사람도 많이 늘어서 외국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출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 뭐 저는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고시원이죠. 고시원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요? 보호 못 받아요. 왜요? 잠깐 사니까. 잠깐 사는 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가 어떤 거냐면 미용실 자리예요. 미용실. 미용실이면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잖아요. 띄워보면 건축물 대장에 근린 생활시설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아요.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요새 아파트 단지 가면 아파트 단지 앞쪽에 상가동 건물이 있죠. 뒤에는 이제 아파트고,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쓰죠. 그러면 주차장 보면 요새는 구별을 많이 하죠.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 상가동 주차 섹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 상가동이 뭐예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근생. 이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어고, 현장 우리 실무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상가. 나 부르고, 건축물 대장으로 가면 뭐라고 불러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예. 자, 여러분하고 실생활로 많이 관련돼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표정이 돼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미용실 자리는 이런 근생시설에다가 미용실 자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미용실 자리인데 망해서 나가버려서, 그죠? 망해서 비어있어. 그 주인이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여기서 살겠소. 주거용으로 세를 얻고 싶다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와서 미용실 자리였는데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세 계약을 하자는 거야. 그럼 전세 계약을 하면, 그래서 전입신고를 여기다 하면 A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겠냐 이 말이야. 보호받을 수. 진짜 처음 공부하시네.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 뭐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가 근생, 상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뭐로 쓰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장상의 용도가 기준이에요? 아니면 실제 쓰고 있는 게 기준이에요? 용도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 대장상의 용도하고는 달라. 그래서 미용실을 예를 든 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미용실 자리였는데 지금 공실이야, 공실. 근데 주거용으로 세를 놨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근데 이것은 중개 실무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뭐 민법 배우시죠, 나중에. 민법 배운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못 써먹어. 근데 얘는 바로바로 써먹는 거야, 바로바로 써먹는 거. 자,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보통 몇 년짜리 해요? 오, 이제 그건 좀 해보셨네. 2년. 근데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1년짜리 하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 1년짜리 많이 하거든. 1년짜리 계약할 수도 있어. 그래도 몇 년으로 쳐주는 거예요? 2년인 거예요. 1년 계약에도 2년 한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취지냐면 세입자로 계약해서 들어가면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오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오게 해줄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를 맨날 다니면 이사비도 들어가고, 그죠? 그 이사 다니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것을 좀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최소한 몇 년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자. 2년. 몇 년 계약했던 간에. 계약을 3년 할 수 있나요? 3년 계약한 거 보셨어요? 봤다고 저도 있어. 3년 계약하는 거. 3년 계약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되는 거예요. 3년 계약하면 3년 살아야 돼. 그죠? 보통 2년 계약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1년 계약하면 어떻게 돼? 2년으로 싹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5년 계약을 하려면 할 수 있어. 그것도.
그럼 여러분 같으면 5년 계약하는 게 좋겠어요? 2년 계약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5년 계약했다가 만약에 중간에 나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사정해야 된다고. 싹싹 빌어야 된다고. 제발 잘못했다고. 내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길게 하는 게 그렇게 유리한 것만 아니야. 그죠? 요새는 2년 했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2년 연장해서 갱신 요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가 막힌 거예요. 2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연장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막 4년, 5년, 3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2년 계약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혹시 1년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을 1년 했으니까 나 1년만 살고 나가겠소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1년 계약했으니까 나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여기 잘못했어요? 누가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은 1년 계약했을 때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다.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은 1년 계약했어요. 자, 임대인이 1년 더 살아. 2년 채워. 라고 임대인이 할 수 있다, 없다? 1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1년 더 채워. 2년 살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임대인은 그럴 수 없어요. 임차인은요. 1년 계약했을 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서 1년 썼으니까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줘라고 바로 할 수 있어. 아니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1년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 임대인은요. 각오해야 돼. 2년을. 1년 한다고 그랬다가 1년 더 살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했을 때 임대인이 1년 만에 나간다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고 1년 더해서 2년 산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선택 권한이 없어.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요 기간에 대한 게 이게 계약을 체결한 뒤에 나중에 이제 막 설왕설래 되고 싸워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중개보수도 1년 하고 나서 다시 써야 돼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하죠. 그럼 중개보수 다시 또 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럼 2년을 하는 게 만약에 상관이 없고 2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더 낼 계약서 쓰고 싶지 않은데. 처음부터 중개보수 안 내고 싶으면 처음부터 2년 해버리지. 1년 했다가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보수 또 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보수는 계약서만 다시 쓰는 그런 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계약서 쓴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람이 쓰잖아요. 뭐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중개보수를 따로 받지는 않고 그냥 대서료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10만 원, 안 받으면 빵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다른 중개업소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도 대서료 정도가 아니고 일반 중개처럼 막 해가지고 확인 살면서 붙이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비를 좀 깎아서 받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필, 대서료 정도를 받죠. 많이 받으면 10만 원. 근데 어떤 손님들은 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오랜 그 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봉투에다가 더 넣어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가 몰라. 그게 이제 사람이라니까 어떤 뭐 객관적인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마음 가지고 또 봤을 때는 또 틀리더라고.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면 요 기간 관련해서는 많이 시험에 나온 게 위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1년 계약할 수도 있다. 그때 누구는? 임차인은. 요걸 잘 물어보니까 비워놓은 거예요.
2년 미만의 기간, 즉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은 누구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걸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살고 나가라고 임대인은 못하고 1년 계약했지만 2년까지 마저 살아 이렇게 해도 임대인은 못하고 임대인은 속으로 2년은 딱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임대인은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이것도 분쟁이 많아. 여기 보면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을 했다가 여기 있죠.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쑥 지나가는 게 묵시적 갱신이야. 그러면 2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연장이 안 되려면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나가겠다고 하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아무 말 없이 넘어갔으니까 2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그러면 2년 떠올라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고 나가겠다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기서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임대인은 나가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간다고 했어야 됩니까? 늦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간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험은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 교재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간단히 나와서 이것도 또 없네. 묵시적 갱신이 없어. 자, 요걸. 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인데 그럴 때 갱신되고서 또 나가겠다고 변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변심할 수 있죠? 변심의 왕자 임차인이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나갈게요.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돼. 얼마 있다가? 3달 있다가. 여유를 3달 주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3개월 후에는 해지 통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한 거지. 중간에 튀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이해가 돼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이거 있을 수 있죠. 둘이 2년 뒤에 2년을 재계약할 수 있죠. 재계약할 수 있죠. 재계약.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묵시적 갱신하고 다르죠. 얘는 아무 계약서 안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계약서 쓴 거죠. 명시적으로 한 거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2년 이렇게 한 거죠. 요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요때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갖다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뭐 할 때는? 합의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명시적 합의로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50%, 100%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보증금 1억 하다가 2억으로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묵시적 갱신이다 그러면 쑥 지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 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5% 넘게는 못 올려요. 중간에 올릴 때는. 네. 그런데 재계약할 때는 5% 넘게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지. 재계약은 좀 실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예요? 갱신 요구권이야. 갱신 요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나 2년 더 살겠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임차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2년 더 살겠소 하는 게 갱신 요구예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예요? 거의 들어줘야 돼. 다만 언제까지 임차인이 2년 더 살게 라고 주장할 수 있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그럼 몇 년 연장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하면? 요것도 2년 연장이야. 이게. 갱신 요구해도. 그러면 갱신 요구는 임대인의 뜻은 관계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계약이 연장될 때 모습 중에 갱신 요구권이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죠. 이 갱신 요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죠. 갱신 요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갱신 요구에 관한 이 무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 번 써먹을 수 있어.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종전의 임대차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그대로 계약한 걸로 봐. 다만 계약 기간은 몇 년 되는 거예요? 2년 되는 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을 3년 할 수 있습니까요? 할 수 있지. 그 중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죠. 끝 무렵에. 몇 년 연장? 3년 연장, 2년 연장. 못이 박혀 있어 2년이요. 여기가 4년이어도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이에요. 그래서 2년 더 살게 해요, 이것도. 묵시적 갱신도 2년 연장이죠.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틀려. 재계약 해가지고 2년 연장시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연장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2년 연장되는 형태가 세 가지. 첫 번째, 묵시적 갱신.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쑥 지나가는 거. 두 번째는, 재계약. 이거 뭐 재계약하고 둘이 명시적으로 계약서 다시 쓴 거지. 세 번째는요, 갱신 요구. 갱신 요구는 이게 합의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임대인이 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성질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인데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요건을 써먹어서 갱신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가 있는데 재계약과는 다르게 많이는 못 올린다. 몇 프로 넘을 수 없어요.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고. 그리고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올리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원리가 똑같아, 이건.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보세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갱신 요구해서 2년 연장해달라고 해서 2년 연장이 된 케이스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변심의 황제 임차인이요. 또 나간다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그런 거예요. 임차인이. 아이고 기가 막혀. 이거 임차인이 그런 것은. 임차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이건 너무 심하다고 봐요. 자기가 그전에 어떻게 했죠? 2년 더 살 거예요 해서 연장된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변심을 해서 나 나갈게요. 보증금 빼주세요. 그러는 거잖아.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아까 재계약을 했을 때 2년 연장해서 재계약했을 때는 정식적인 명시적 합의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재계약은.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에 튀어나갈 수가 없어. 아까 재계약은 중간에 못 튀어나가.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갱신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중간에 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법은 좀 심해. 이것도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빼줘야 된다. 최소한 3개월 뒤에는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게 갱신 요구.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 임대인이 100% 들어주는 건 아니죠. 임대인이 100%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갱신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안 돼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부. 언제 거부한다든가요. 이 칠판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들 칠판에 뭐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인이 갱신 2년 더 살게 그랬더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거주라고 그래.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내쫓는 방법이 있다고. 많이 써먹죠 이거. 요즘은 완전히 분위기가 틀렸지. 요즘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세금도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계속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간다고 그럴까 봐 막 노심초사. 왜냐면 보증금 빼줘야 되니까. 보증금 빼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잘 안 빠지겠죠? 전세가가 떨어져 놓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지 막 전전긍긍하지.
근데 옛날 한참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 테니까 나가 해놓고 또 딴 사람한테 세놓고 막 이런 경우 생기잖아.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진짜로. 예? 옛날 그렇게 갑의 지위에 있던 임대인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반대야. 을이 됐지, 이제.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 퐁당퐁당. 또 임대인이 갑이 되는 시절이 또 올 거야. 돌고 도는 거야. 영원한 거 없어요. 예. 돌고 도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직계 존속, 우리 아버님이 거기 사셔야 돼 하면서 내쫓을 수 있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 살아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나가줘야 돼, 임차인은.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물리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써먹지. 예. 현실적으로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실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내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소로 옮겨, 거기 주인이.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좀 해. 그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놔버려. 이렇게. 형태도 다 각가지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기본 틀만 좀 공부할게요, 이번에. 대항력이라는 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칠판 잠깐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교재에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없어서. 대항력은 뭐냐?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어. 을이 샀어, 집을. 을이 자식이야. 을이 경매로 받았어. 주인이 바뀌었죠. 근데 원래 요 갑의 집에는 요 세입자가 병이 있었어.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냐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지.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증금 뭐 2억에 전세를 산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원래 요 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놨다고 해. 그 전입한 날짜가 1월 7일이야.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여기 지금 계약 기간을 2년 했는데 1년 있다가 집이 팔리거나 상속이 일어난 거야.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기간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뭐냐? 기간 1년 남았잖아. 주인 바뀌었지만 남은 기간 1년을 내가 뭐예요? 계속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1년 지나면 이제 1년 더 채우면 이제 나가줘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나갈 때는 보증금을 갖다, 원래 갑한테 보증금 주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을한테 보증금 2억 내놔라. 2억 받으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2억을 안 빼주잖아, 이 사람이, 새 주인이. 그럼 빼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대항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항력은 임대차 기간 동안 눌러앉아 살 수 있고, 나머지 기간 나갈 때는 새 주인한테 보증금 내놔라 해서 보증금을 타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대항력이다. 그러려면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걸 인도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이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전입이 1월 7일 날 돼 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게요? 1월 8일 0시부터 생긴다고 하는 거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거. 주인이 바뀌어도,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의 내용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대항력이다. 이걸 통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적권. 거의 다 했고, 큰 틀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우선 면적권은 대항력하고 좀 달라요. 자, 제목 저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병이 대출이 있어서, 저당권이 이제 돈 꿔준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억 대출이 있고, 등기부에 나오죠. 임차인이 주민등록 해놓고 보증금 2억이야. 그다음에 대출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 갑은 대출을 2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갔어. 그러니까 등기부에 요거 세 개 뜨고 요건 요 임차인은 등기부에 안 나와요. 주민등록만 돼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 보면 확정일자라고 돼 있죠. 확정일자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동사무소에 들고 가면 네모란 파란 도장을 찍어줘요. 이렇게. 거기에 뭐가 적혀 있죠? 날짜가 적혀 있어.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월 7일이다 이렇게. 그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를 들고 갔을 때 그 들고 간 날을 찍어준 거예요. 날을. 이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 임차인은 이게 배당이라는 건 경매 넘어가서 잘못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경매 배당으로 넘어가서 잘못됐을 때 이 보증금 2억을 배당금에서 우선해서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여기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등수가 빠른 요 1번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게 아니고 걔보다는 저. 근데 밑에 있는 저당권 요 무 있죠, 무? 요 사람의 저당권보다는 시간적으로 빨라. 그러면 여기가 먼저 배당을 타고 여기가 배당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니까 무조건 1등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배당 순서가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야. 이거 확정일자 받아놨을 때야. 그 다음에 뭐까지요? 저당권자가 3등으로 배당을 타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낙찰 대금이 지금 4억 나왔죠. 이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됐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변제란 말이 있죠. 그러면 경매 배당금에서 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금. 전부 다 경매나 이걸 전제로 합니다. 우선 변제는. 예. 그래서 세입자의 그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보증금 2억을 누구한테 받아내겠다? 대항력은 세주인. 자, 우선 면접권이 있어요. 또 하나 무기가, 세입자의 또 하나 무기가 우선 면접권이 있어요. 우선 면접권이다 그랬을 때 거기서 보증금은 어디서 받겠다? 배당금에서 타겠다. 배당금이 뭔데요? 낙찰자가 낙찰 받으면서 낸 돈. 이 배당금이죠. 낙찰 대금이 채권자들이 가져갈 배당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억이 뭐가 돼요? 배당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4억 돈을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 여기 순서 써놨어 지금. 병이 제일 먼저 얼마 가져가고. 타갈 돈이 2억이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세입자가 2등이야 지금. 세입자는 얼마? 2억. 그 다음에 여기 무 있어. 무는 3등이죠. 얼마? 2억인데 지금 나온 돈은 달랑 얼마 나온 거예요? 4억 배당금이 나왔으니까 낙찰자가 낸 돈이 4억이 배당금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 배당 타고 여기는 배당이 없는 거야.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돈이 없게 되는 거지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놓다 보니까 배당금에서 2억을 받아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우선 면접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접권은 뒤에 오는 후순위보다 얘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거지. 얘한테는 져요. 만약에 둘이 순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1등으로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 게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이게 낙찰 대금이 2억만 돼도 2억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1등으로 배당을 타가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다시 세입자는 무기가 두 가지다.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무기다. 새 주인한테 받는 거다. 안 주면 안 나가버린다. 자, 우선 면제는요. 배당에서 타는 권리다. 두 번째 무기는. 그때 배당에서 다 못하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 못하는 못하는 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접권하고 대항력이란 두 가지 무기 중에 여러분이 세입자가 된다면 어떤 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에요? 우선 면접권이에요? 어떤 게 더 강력한 무기냐고. 대항력은 보증 2억이다 그러면 낙찰자 새 주인한테, 그러니까 새 주인한테 2억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새 주인이 안 주면 줄 때까지 그 집을 그냥 안 나가버려. 이게 대항력이야. 근데 우선 면접권은요. 배당에서 타는 거잖아. 그 배당금이 잘리면 못 하잖아. 그럼 원칙적으로 그래도 나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당금이 훨씬 약한, 우선 면접권이 훨씬 약한 거야. 권리 세기로는 뭐가 더 센 거예요? 대항력이요. 그래서 보통 세입자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세입자들이 엄청 많아요.
무기가 두 가지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세입자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럼 안전할 수 있겠죠? 안전할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이 대항력이라는 무기도 갖추고 있고 우선 면역과라는 무기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버린 게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왜 그래요? 전세 사기 사건의 근본 취지는 이 매매가가 만약에 4억짜리다 그러면 전세가 거의 3억 8천인 거예요. 전세가. 매가가 4억이면. 근데 매매가가 지금 4억에서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전세 보증금 3억 8천을 넣고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 3억 8천을 다 빼서 나올 수 있나요? 없지. 시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하락기 때는 이 사람 대항력도 있고 우선면도 있고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가고 전세가가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자살행위.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떨어지는 상황. 역전세, 깡통전세 들어봤죠? 그것도 안 들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는 이래야 안전합니다. 이런 내용도 한 반 정도밖에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가봐요. 이제 마지막 하나 보고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칠 텐데. 한 개인 줄 알았더니 두 개네. 자, 보세요. 세입자의 우선면역권은 언제 생기는가를 따질 줄 아셔야 돼. 보면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게 1월 5일이요. 그럼 전입신고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1월 5일 날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 날인 1월 6일 0시에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1월 6일 날 받았어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들고 와서 1월 6일자 네모난 도장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1월 6일 날 생겨요. 시간을 안 따져 얘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우선 매도권은 등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등수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받았냐, 언제 전입신고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세입자는 우선 매도권은 언제 생기게 해요? 세입자 우선 매도권은 이것이 효력이 생기고 플러스 이것이 효력이 생긴 가장 늦은 시점에 우선 매도권이 생긴다고 보는 거니까 1월 6일 0시가 아니고 1월 6일이 돼요. 이게 시간 못 따집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이렇게 돼요. 이게 1월 6일이야 얘는. 그렇죠? 근데 그날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됐어. 경쟁 상대는 저당권이에요. 주로 세입자하고. 세입자하고 은행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당 날짜가 1월 6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수에서 세입자가 빨라요? 저당권자가 빨라요? 세입자는 1월 6일 그 자체고 여기 좀 저당권 왜냐면 0시지만 얘가 여기 묻히잖아요. 하루 종일. 얘는 뭐예요? 1월 6일이죠. 1월 6일이고 1월 6일 하루 종일이고 누가 빨라요? 동순이에요. 동순이. 비겼다고. 그러니까 우선 매도권은 등수를 따지는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기는 게 나와. 비기는 게. 비겼어. 실제 비겼어. 근데 대항력은 비기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대항력은 얘는 안 따지죠. 얘만 가지고 따지죠. 따질 때 다음날 0시로 보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은 비기는 게 안 나오지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쫓겨나냐 계속 살 수 있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우선 매도권은요. 비길 때도 나와. 요새는 보면 거의 계약서를 먼저 쓰고요. 그때 확정일자를 보통 먼저 받습니다. 1월 5일 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요새는. 이때가 보통 잔금날입니다. 전세 잔금날. 전입신고한 날이. 그럼 잔금날이 1월 6일이야. 계약서 쓴 날은 1월 5일이고. 그러면 이때 요 세입자는 우선 면역권이 언제 생기게 해요? 1월 5일 날 확정일자만 가지고 우선 면역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에 플러스. 얘 효력은 1월 5일 날 생겼죠. 1월 5일 하루 종일. 얘는 1월 6일이 아니고 1월 7일 날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0시. 두 개가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 세입자의 우선 면역권은 며칠 날 생겨요? 1월 7일 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7일 뭐요? 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저당 등기는 1월 6일이야. 배당에서 이 은행과 세입자가 등수 경쟁을 하면 은행이 이겨요? 세입자가 이겨요? 은행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러세요. 요새는 대부분. 그래서 1월 4일 날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얘는 치지도 않아요. 전입신고는 1월 5일 날 받았다면 우선 면접권은 며칠 날 생기게요? 등수 매길 때 1월 6일인데 0시죠. 얘는 전입신고는 무조건 0시 가요. 0시. 다음날 0시. 저당권 등기가 1월 6일입니다. 그러면요. 은행과 세입자가 배당해서 등수 견적을 하면 우리 세입자가 이겨요? 은행이 이겨요? 잘 모르겠죠? 세입자가 승이에요. 왜 그래요? 은행은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새벽 0시에 하는 일이 없어. 빨라야 9시야. 그래서 세입자가 승이라고. 여기는 0시야 0시. 그래서 다음날 0시라고 해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다음날 0시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입자가 배당해서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등수 매기는 거 해봤단 말이에요. 예.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수업을 OX 문제 하고 합니다. 자, 봐봐요. 최우선 면접권이라는 게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이 최자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변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변제란 말은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배당금은 언제 나오느냐? 경매에서 나오는 거야. 아까 우선 변제도 변제란 말 들어갔죠. 그러면 변제, 요것은 어디에서 보증금을 타는 거예요? 경매 배당금에서. 최우선 변제도 어디서 보증금을 타는 거예요?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도 경매 배당금에서 타는 거라고. 근데 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1등으로 배당을 탄다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대출이 먼저 있습니다. 1억이. 집주인이 갑이에요. 갑이 병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거야. 그런데 세입자 정이 요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주민등록 했겠죠? 이렇게. 근데 보증금 얼마냐? 7천 보증금 넣고 살고 있어. 7천. 이게. 그리고 경매 넘어가 버렸어. 근데 보통 여기가 경매를 치죠. 금융기관이. 그래서 경매 넘어갔다. 그랬더니 을이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받았는가? 요 집을 1억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억에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인도프라이스 전입신고를 했고 7천만 원인데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치면 배당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마? 1억. 여기가 얼마?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7천이야. 근데 나온 배당금이 얼마라고요? 1억이야. 그러면 1억 배당금을 갖다가 확정일자 받아놨다는 가정에서 보면 병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1억을 타가고 그 다음에 정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돈은 7천이 있는데 배당금이 끊기니까 못 받아가잖아. 이게 문제지 이거. 그래서 이런 세입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증금이 7천인데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이 보증금 7천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좀 액수가 적은데 소액보증금이라고 그래. 소액보증금. 액수가 적은 사람은 어쩔 경향이 있냐면 이 보증금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죠. 응?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에서 밀려가지고 이걸 떼인다면 거지 되는 거죠. 거지를 뛰어넘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 되는 거죠. 노숙자. 이거 막으려고 배당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얘보다는 뒤지지만 이 사람의 보증금이 소액에 들어간다고 치면 배당 탈 때는 세치기해서 그 보증금 중에서 일부분만큼이라도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도록 해서 노숙자 안 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은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치기. 이 사람은 세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오는데도. 세치기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우리가 이제 요새 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 가면 약수터 가면 막 줄 딱 서 있잖아. 이게 저 물 마시려고 요즘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애기하고 우리 같이 가보면 꼬랩이 서 있지만 저 앞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우리 애기를 불러. 아유 꼬맹이 예쁘다 이렇게 불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 퍼가지고 이게 물 해서 우리 꼬맹이한테 먼저 줘. 그러면 걔는 먼저 마시지. 새치기잖아 지금. 왜 새치기를 해줘?
애기고 귀엽고 조그마고 애기니까 그래 세칙 인정해 주잖아. 얘도 보조금이 조금밖에 안 돼. 약자잖아, 약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우리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뒤에 서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어이 아저씨 이리 와 먼저 마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바로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이게 이제 지역마다 틀린데 서울 지역은 이게 1억 6,500인가 뭐 그럴 거예요. 소액의 기준이 1억 6,500만 원 이하잖아 지금 이거. 그럼 얼마를 최우선 면제받게 해주느냐? 요게 5천만 원인가 5,500인가 그래요 현행법은. 5,500. 우리 교재에 있나 모르겠네. 있다. 117페이지. 저기 박스 있죠, 박스. 네, 박스 중에서 왼쪽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쭉 내려가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보면 서울특별시 해가지고 보조금 1억 6,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경공매시 5,500까지 최우선 면제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지금 1억 6,500 이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액에 들어가죠. 그럼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서 세치게요? 정의 세치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 지금. 얼마를 세치게요? 5,500. 그럼 배당금이 얼마인데요? 1억이죠. 그럼 1억 돈 중에서 5,500을 먼저 빼가 버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병은 원래 1등으로 1억을 타갈 사람인데 세치기 당하는 바람에 1억 중에 얼마만 가져가? 4,5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이제 변동이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다시 최우선 면제는 다시 얘기하면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 세치기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인도플러스 전입신고란 대항 요건.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확정일자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소액. 네. 그래서 보세요 거기 방금 전에 봤던데 최우선 면제권에서는 대항 요건 플러스 뭐야?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했죠? 그 위에 우선 면제권이 있죠?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대항 요건이 뭔데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자, 그 위에 대항력은요? 대항력. 그 위에 대항력 있죠? 인도 플러스 뭐예요? 전입신고. 그게 대항 요건이라고. 제일 위에 게 대항력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플러스 뭐예요? 전입신고. 당장 생기지 않고 다음날 생기죠? 자, 우선 면제권요. 우선 면제권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란 대항요건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보통? 동사무소 이런 데서 받죠?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은 인도 플러스 뭐예요? 전입신고란 대항요건 플러스 뭐예요? 소액. 지역마다 틀려요? 요게 틀이에요. 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큰 틀이다 이런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으신 자료 중에서 7번부터 7번 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사항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공부사항 표시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용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받는다. 자, 8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다. 최우선 면제는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죠. 세치기 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 플러스 소액. 소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죠. 확정일자가 있어야 받는 것은 뭐예요? 우선 변제지, 우선 변제. 9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입이 그 뒤에 된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대요.
그러면 배당에서 세입자가 빨라요? 저당권자가 빨라요? 전입신고일이랑 저당권 등기일이 같으면 배당 순위가 세입자가 빠른 거예요? 저당권자가 빠른 거예요? 전입신고일,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제 전입신고일과 저당권 등기일이 같으면 배당 순위가 세입자가 빠른 거예요? 저당권자가 빠른 거예요? 저당권자가 빠르지. 왜요? 전입신고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기출지문이에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기출지문들입니다. 전부 다. 자, 10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갱신 요구하면 계약기간은 몇 년 된다? 2년. 묵시적 갱신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이 2001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설치된, 무단으로 설치된 남의 땅에 설치한 묘는 그때부터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아직도 시효 취득을 인정하니까 X. 2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얻어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이 수호 관리자가 이제 분묘기지권자예요. 치료 지급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면 그 분묘기지권의 약정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뭐예요? 미친다 이렇게 봐야지. 약속한 건 지켜야 되지.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완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그래도 여저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라고 하지만 민법을 공부하신 게 오늘 쉽지 않죠. 민법의 용어도 잘 몰라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민법에서 공통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큰 틀, 그다음에 경매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3시간 할 건데 뭐 많은 내용은 하지 않겠고 좀 그렇게 틀이 되는 내용만 다음 주에 정리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